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안녕하세요. 브레인인 캡슐 모델 박혜주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승인받은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 약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매일매일 맑은 공기 유후 앞서가는 이유가 있네.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국가보훈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광복 80주년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제약과 차별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1927년 5월 여성들은 독립을 위해 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를 창립합니다. 근우회는 항일 구국운동을 펼치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쓰는 등 한국 근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여성들의 뜨거운 희망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토대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킨 그들의 나라 사랑,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도 묵묵히 경기도민의 일상을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입니다. 도민 삶 속에 스며든 민생 의정의 차분한 걸음 속에 경기도의 희망이 피어납니다. 가만히 도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어깨,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23만 8천여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이죠. 청년들이 결혼과 양육을 통해 진심 어린 행복을 느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웃으며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하나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홍영종입니다.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내일을 위해 예술인에게 더 가까이, 시민에겐 특별한 일상을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봄에 미리 가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가꾸어 시민의 매일이 가슴 뛰고 설레도록 문화예술특별시 서울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 도시 서울,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엔 여론 중심.
여론조사 흐름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율을 고지해드리고 있는데 오전 8시 현재 2.24%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4, 25일 조사를 했을 때 그런 조사가 있군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하겠다가 87.4%, 사전 투표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10.9%인데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가 61.3이고 사전 투표일 투표가 35%로 3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 민주당 후보로 또 찍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전 투표하러 나오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연관되는 것이 이제 이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 계속 주장했던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자는 선을 긋기 위해서 본인도 사전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김봉신 부대표가 소개한 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은 사전 투표하겠다가 35%잖아요. 그러니까 이 35%가 기준이 될 겁니다. 이보다도 이제 내일까지 집계되는 사전 투표율이 더 높으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의미일 테고요. 그래요. 반면에 이보다도 낮으면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한 민주당 지지층인데 투표를 하러 많이 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사전투표가 35%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전투표가 10.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요? 지난 대선 투표율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 때 사전 투표율이 20대 대선 때요. 36.93%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투표율도 매우 높았거든요. 77%였나요? 77.1입니다. 77.1이었기 때문에 77.1이었다고 하네요. 77.1이었기 때문에 매우 높았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조금 낮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한 사전투표율 35%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지금도 각 당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큰 변화는 한국 없습니다. 갤럽 뉴스원 조사 뉴스원의 조사입니다. 지난 25일에서 26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이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9.3%인데 지지도를 물어봤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뭐 5, 그다음에 3.5, 그다음에 뭐 1, 뭐 큰 구조는 이 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건 이제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1%인데 이 조사에도 이재명 49.2, 김문수 36.8, 이준석 10.3.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방금 전에 49였는데 거의 똑같고요. 김문수 36, 36.8 큰 차이가 없고요. 이준석 갤럽은 9였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10.3으로 이 두 조사를 비교하더라도 이 두 조사의 조사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 비슷하네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자동응답 조사와 또 전화면접 조사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단일화가 없이 3자 구도로 간다라고 인식이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 구도가 좀 관성적으로 굳어져 가는 상황이었고 또 거의 이제 막바지가 되면 전화면접 조사도 무응답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전화면접 조사가 무응답 비율이 임박해도 한 10% 정도는 되는데 이게 아주 임박하면은 거의 한 5% 내외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응답 비율 때문에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가 차이를 보이는 건데 이제 아주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지막 조사 실시된 결과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김보신 부대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자동답 조사 그러니까 녹음된 음성에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ARS 조사이죠. 네. 여기에서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한 자릿수 그런데 이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가 다수는 아닙니다.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질문을 해서 불러주는 경우가 이제 격차가 10% 초반대, 중반대 요 사이인데 ARS는 재질문이 없나 보죠? ARS는 워낙 응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질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격차는 뭘 의미하느냐? 일단 샤이 보수가 일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내가 이제 누구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동응답이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 오는 데에 따라서 누르기는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격차를 지금 그러면 이 두 조사의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그게 바로 깜깜이 직전의 여론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까지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있었던 조사가 선거 결과로는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당선자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2, 3위 간에 있어서의 어떤 순위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1, 2위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로 다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까지 하려면 사실 이제 출구 조사를 해야 되고 이 경우는 이제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7년 17대 대선 이명박 그리고 2012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이 모든 경우에 당선자가 더 깜깜이 기간 직전 전화면접 조사에서 미세하게 더 미세하지만 그래도 더 나왔다. 이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여론조사 때보다 조금씩 더 나온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론조사는 일부러라도 일부분이라도 무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투표는 무응답이 없죠. 그렇군요. 뭐 이제 무효표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100%로 환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갤럽 조사가 2007년 이후에 대선에서 공표 금지 기간 내서 실제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표 직전 조사가 그대로 실제 결과로 당선자로 이어졌다. 당선자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바뀌려면은 아주 큰 격변이 있어야 되겠죠. 남아있는 이제 5일 남았습니까? 5일 동안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듣더라도 야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날벼락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물론 끝날 때까지 선거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자면 그렇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TV 토론이 이제 3차까지 있었는데요. 뭐 정책 토론보다는 서로 비방, 네거티브 난타전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어서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TV 토론에서 일단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사실은 지금 정면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대항만식이라는 거에 이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1위 후보와 이게 맞대결하는 후보는 나다, 내가 2위다라는 식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사실 지지도를 10% 중반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강력한 이제 네거티브 형식을 띠는 그러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이건 더 높아질 수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그 정보 자체가 어디에서 가져오건 간에 이거를 전파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성표라든지 이제 청년표에서 이게 좀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손익 계산은 나중에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TV 토론이 영향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JTBC가 이제 메타보이스 의뢰를 해서 26, 27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TV 토론의 영향 평가를 해봤더니 큰 변화가 없다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40%대고 40% 초반입니다. 그리고 지지하던 후보의 호감도가 강해졌다가 37%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지하던 후보가 바뀌었다 3%, 지지하던 후보의 호감도가 약해졌다 4%. 이렇게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는 많이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이게 TV 토론에 대한 이 의존도가 많이 높은 시대 또는 국가라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뭐 90년대 대선이었다면은 TV 토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하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960년에 케네디와 닉슨의 이 대선의 경우에는 TV 토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라디오로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은 닉슨을 꼽았는데 TV를 본 사람들은 케네디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거죠. 그랬군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선이 없었냐 하면 약간 비슷한 성격은 있었습니다. 2012년 예.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 이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끌어내리려고 나왔다. 예. 그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만 최근의 경향은 웬만하면 SNS로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워낙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전달되다 보니까 TV 토론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하나가 이제 판세인데 아주 팽팽하다. 가령 2000년 미국 대선처럼 엘고나 아들 부시의 선거처럼 팽팽한 경우에는 그때는 2000년에 접어들었지만 TV 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 이번 판세를 보면 그렇게 뭐 아주 팽팽한 구도는 아니라서 예. TV 토론이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군요. 예. 자, 대선이 이제 닷새 정도 남았는데 과거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 이제 충청 아닙니까? 네, 충청이 그래서 대통령 당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충청 지역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뉴스원의 한국갤럽에 의뢰한 25일, 26일 조사에서 이건 전화방역 방식이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예,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 이재명 51, 김문수 28, 이준석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ARS 조사를 보시면은 에너지경제신문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26일, 2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청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40.7, 김문수 43.4, 이준석 13.8. 이 경우에는 5.2 이내에 맞부닥쳐 있고요. 한국갤럽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5미를 좀 벗어난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1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오차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한 20% 포인트를 넘기면 이게 격차가 있는 걸로 이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외에서 두 후보가 좀 격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충청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은 맞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별로 보면은 샘플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시점의 조사로 본다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부분이고 그렇군요. 추세를 봐야 되겠죠. 지역은 들어왔느냐 빠졌느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충청 지역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던 추세에서 김문수 후보가 바짝 쫓아가는 뭐 추세로 조금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 지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면 더 양자 구도가 되었어야 되겠죠. 가령 2012년에 이 박근혜 또 문재인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 문재인 대 박근혜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경우에는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경우 또 이제 2002년에 대선에서 단일화된 후보 노무현 후보 그다음에 이해창 후보는 양자 대결이잖아요. 이럴 때는 충청이 캐스팅 보트를 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청에서 이겨야 대선에서 이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 결국 불발은되고 말았지만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죠. 그렇군요. 왜? 양자 구도가 되니까. 그래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지금은 이제 경기도가 중요한 지역이라는 분석을 제가 해드렸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됐더라면 이재명 대 단일화된 보수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충청이 매우 중요한 캐스팅 보트 지역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단일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경쟁력을 한번 알아보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최근 나온 조사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온 조사가 있었네요.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였습니다.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 25일 조사고요. 전화면접 조사이고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대선을 가상한 양자 대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 김문수로 하면
52대 42. 이재명, 이준석으로 하면 51대 40. 자,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김문수 42, 이준석이 40이니까 거의 5점 이내에서 비슷하죠. 네. 격차로 따져도 이재명 대 김문수를 했을 때 격차가 10%포인트 격차로 네. 이재명이 좀 앞선다고 한다면 예. 이재명 대 이준석도 11%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그렇네요. 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사실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나가나 이준석 후보가 나가나 그 경쟁력은 표를 결집하는 정도는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큰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 이 단일화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김문수 후보 쪽으로의 단일화를 계속해서 이제 고집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결코 이 단일화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단일화의 이 방식을 이 조사로 가스들어가면은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예 다 열어놓고 김문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누구든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열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 한덕수 후보 사이에서도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준석 후보나 이준석 후보 지지층까지도 지속됐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 3자 구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 40%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양자 구도일 때는 거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만큼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수층에서는 공감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설사 이준석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수층 내에서는 김문수든 이준석이든 이게 이제 토론회를 거치면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별로 공격을 안 해요. 거의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해서 공격하고 공략하는 그런 토론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보층에서도 이재명 공격하는 이준석이라면 반 이재명 같은 공감대 아니냐. 김문수 후보와 이런 인식이 이제 이 조사에는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조사에서 김문수와 이준석이 이제 경쟁력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양자 대결을 가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3, 제4 후보 중에 황교안 후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김문수, 이준석만 단일화 한 다음에 이준석이 나가는 경우 그리고 김문수가 나가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랬을 때에 이준석이 나가는 경우라면 황교안 후보로도 만약에 현실적으로 5자 대결이 된다고 하면 황교안 후보로도 일부가 분산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사실 단일화는 최종 데드라인을 넘겼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은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동시에 또 어떤 전략도 피고 있냐면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보수층 표심을 결집하는 그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른바 준찍명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 준찍명 사표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3차 토론에 이 여성 신체 표현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서는 또 위기감으로 작동하거든요. 이준석 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초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이건 단일화는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지지층들은 위기감이죠. 그런데 이제 기대하는 이 배경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앞서 이제 뉴스원과 한국갤럽 조사는 다 개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을 때 이준석 후보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52%는 김문수 후보도 지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뺐을 때에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에서는 2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찍을 투표자들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준찍명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또 투표 결과를 봐야 돼요. 그건 이제 기대사항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수 텃밭진 대구 경북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 TK 득표율 30% 이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고 있고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에너지경제신문이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26, 27일 조사했던 결과에 따르자면 TK 지역에서 김문수 44.9, 이재명 42.2 이렇게 따지면 이건 5점 내에 거의 붙은 건데요. 그리고 이준석이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ARS 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25일, 26일 조사를 했는데요. 김문수가 58.1이고 이재명이 27.5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좀 많이 나죠. 이거 한 30% 정도 격차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도 한 20% 초반 정도의 지지도를 얻은 상태에서 득표도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리얼미터 조사처럼 이재명이 40이 넘는 지지도를 얻고 또 거기에 맞는 득표를 하게 될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수치가 좀 되게 높게 좀 나온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TK에서의 득표율은 30%선 정도만 넘어도 상당히 큰 진전이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도 매일신문 한길리서치 조사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27.5 정도를 지지도를 얻고요. 그 수준에서 득표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한번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참 선뜻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ARS 조사거든요. 같은 조사 방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저는 김봉신 부대표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 두 회사 모두에서 근무한 우리 김봉신 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의견을 짧게만 먼저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금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특정 성향의 응답자들이 좀 참여하느냐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 그걸 뭐 이제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이제 그만큼 이번 선거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성격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누가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의 응답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특정 여론조사에 참여하느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줄 수는 그러면 이걸 뭐 털렸다 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기관이 어떤 특정 지지층의 여론을 많이 반영을 한다면 여론조사 회사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매일신문이 의뢰해서 한길리서치에 조사한 25, 26 요 조사는 같은 ARS 방식입니다. 그런데 1104명을 조사했는데 이게 대구 경북만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구 경북을 따져서 봤을 때는 요 조사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이게 전국 조사를 한 것에서 그래서 대구 경북을 본 건데요. 대구 경북 몇 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대구 경북은 100명이 안 됩니다. 전국 조사를 한 상태에서 대구 경북 또는 호남 이 정도는 한 97명 정도니까 100명이 좀 안 되고요. 그 경우에는 격차가 이제 19.6% 정도 나야 이게 5,000회를 넘긴다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에너지경제신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게 두 후보가 거의 붙었지 않습니까? 붙었잖아요. 44.9 대 42.2. 이 경우에는 오차범위가 전국 오차범위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역 오차범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보다는 매일신문 한길리서치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1,104명을 조사한 요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 조사에서는 김문수 58.1, 이재명 27.5, 이준석 10.6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 경우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라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27.5를 지지도를 얻는다는 것도 적지는 않고 그래서 30% 수준을 목표 삼는다는 게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김무신 부대표가 양쪽에서 해서 다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네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두 조사 모두 ARS 방식인데 응답률도 비슷해요. 10% 9.5%. 그런데 이제 매일신문 한길리서치는 대구 경북 지역 1,104명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표본 설계상은 한길리서치 쪽이 더 좀 엄중하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푹 잤다.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우리 엄마 예쁜데?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신선하게 나 100%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나 100%에 에이트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 서울우유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신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